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매일 퇴근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내 이야기를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 인생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꽤나 파란만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다 라는 말을 흔히들 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서예요. 참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라는 건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다들 아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긴 하지만 정작 제 주변에 있는 결혼한 지인들의 모습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거든요. 행복보다 불만이 많아 보이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결혼은 글렀다. 그냥 연애만 하며 살자고 결심했었죠.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제 마음에 들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체감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직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구직이라는 특성상 사무실 안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 동료들이 많아서 소개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연구실에서 지내던 어느 날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기에 남편을 밀어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계속 저에게 고백을 했고 결국 그 끈기에 넘어가서 사귀게 되었죠.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가 제게 맞지 않았던 건 아닐까 싶어요. 한 번의 결혼이 제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줬고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결혼 후 겪은 모든 일들이 마치 긴 영화 한 편 같았어요. 저보다 2살 연하인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저는 연하인 것도 그렇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그를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1년 넘게 계속 사귀자고 고백을 해서 결국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어요. 요즘은 제약회사 들어가기도 힘들다던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직이라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평생 공부를 해야 뇌도 안 늙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일만 하느라 이서방보다 나이도 많고 살림살이도 서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돈께서 예쁘게 봐주세요. 혼날 일 있으면 혼도 내시고요. 아유, 그런 걱정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 보면서 뚝딱뚝딱 요리만 잘하던걸요 뭐. 그리고 결혼해서 둘이 나가 살면 그때부턴 자기들 살림이죠 뭐.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요. 듣자 하니 사돈은 회사를 운영한다 들었는데 바쁘시진 않으세요? 우리 아버님이야 당연히 바쁘시지. 제조업 회사 사장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장인어른 회사에 직원들만 몇 명인 줄 알아? 100명이 넘어. 아주 건실한 회사셔. 대단하시네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 공장을 이어받게 되는 건가요? 사돈네 자식이라곤 우리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 아빠 회사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키우신 회사거든요.
나중에 작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걸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공장은 제가 이어받는 거냐 물으시길래 제가 나서서 아니라고 답해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게 없었죠. 작은 아버지께서 함께 운영하시던 공장이니 아빠가 관두시면 인수받으시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도 어머님은 틈만 나면 여러 번 아빠 회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주 아빠 회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셔서 저도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작은 아버님이 물려받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차식이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차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대로 넘기기엔 아깝지 않겠어? 어머님, 저 지금 하는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연봉도 높고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는 공장을 물려받아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빠도 열심히 경영하고 계시고요. 그거야 그렇다만 사돈은 몇 년 있다가 자리 넘겨주고 물러설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아무리 말로 작은아버지랑 얘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운영하고 싶다면야 그걸 마다하시겠어? 어머님, 저는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빠 일을 제가 물려받아서 혹여나 사업이 실패라도 하게 되면 저 죄송스러워서 아빠 얼굴 못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자주 아깝지 않냐며 공장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며 제가 아빠 공장을 물려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어머님은 납득을 못하셨죠. 시간이 지나도 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 어느 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어머님도 더는 그 얘기를 안 꺼내시더라고요. 가끔은 저보고 바보 같다고 하셨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말없이 한숨만 푹푹 내쉬셨어요. 어머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이한테 물어보니 식사도 거르셨다고 하던데 저랑 맛있는 거 드시러 갈까요? 됐다, 맛있는 건 무슨. 입에 넣어도 전부 쓴 약 같으니 먹을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이신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진짜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 말이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렸지 뭐냐. 지금도 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는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볼 때마다 속이 상해 터질 지경이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그만두신 건데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좀 잘났냐? 학교 다닐 때 늘 공부도 1등하지 않았어.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그러고 있으니 내가 속이 좀 상해서 여러 번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했다. 그런데 본인은 곧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머님한테 예전에 그 얘기 들었었어요. 아주버님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크시다면서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주버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주버님이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게 안타까워 여러 번 대기업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지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에 포함돼 잘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구조조정 명단에 이유 없이 포함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친정아빠와 작은아빠가 생각났어요. 두 분이 워낙 우애가 좋으셔서 제 남편과 아주버님도 그런 사이일까 싶었거든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여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께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주버님께서 혹시 근무 태만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는 일뿐만 아니라 근무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 해서요. 뭐? 네가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 우리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다. 아니, 없었어. 내가 보증하마. 그럼 아주버님께서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회사의 정당한 사유를 요구해봐도 됐을 텐데 그냥 물러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됐다. 그따위 중소기업. 우리 큰아들 그렇게 잘라버렸으니 그냥 확 망해버리라고 하지 뭐. 그럼 아주버님은 그 뒤로 계속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는 안 찾아보시고요? 에휴,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맞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가 보더라.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 아니냐. 거두절미하고 사돈 회사에 우리 큰아들 좀 취직시켜다오. 그제야 아차 싶더군요.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한숨을 푹푹 쉬신 이유가 드디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저를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버님을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말은 부탁이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협박과 다를 바 없었죠.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또 어떻게 나오실지 뻔히 보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많이 곤란스러웠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아주버님 취직을 부탁하다니요. 거절도 쉽게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이 방법이 통하기를 바라면서요. 아주버님 전공이 제조업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원래 하시던 일과도 많이 달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비슷한 직종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시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가족이 왜 가족이겠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해?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주버님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됐다. 그래도 사돈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지. 너 혼자 그렇게 거절하면 어쩌니? 말 꺼낸 사람 무안하게. 어머님은 제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대놓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하셨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 나오는데 신경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엔 아빠가 아주버님을 고용했다가 혹시라도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걱정을 어머님께 대놓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요. 괜한 말을 꺼내서 아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 참다 못해 친정아빠께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아빠, 아주버님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하시는데 어쩌죠? 아빠는 이내 알겠다고 하셨고 결국 아주버님을 회사에 취직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아빠 덕분에 아주버님은 취직이 되었고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죠. 어머님은 물론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이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늘 순탄하지는 않더군요. 결혼 생활은 더더욱 그렇고요. 어느 날 친정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몸 상하게 일하면 안 된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유, 아빠는 걱정도 많으셔. 저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다. 사돈 총각이 실수를 자주 해서 걱정이다. 실수요? 무슨 실수요?
혹시 회사에 손해라도 끼친 건가요? 검수를 제대로 안 해서 제품을 전부 폐기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 세상에, 그럼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쓴소리를 좀 했지. 그래도 너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괜히 제가 중간에 나서서 아주버님을 취직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침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이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모욕을 주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죠? 네 아빠가 우리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잖니. 네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알기로는 따로 불러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제품 검수 제대로 안 해서 손해가 3천만 원이 넘게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쓴소리를 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3천만 원 때문에 우리 아들 자존심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어떻게 하니?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자존심이야. 네 아빠는 그걸 몰라? 그럼 어머님이 그 돈을 갚아주실 거예요? 저희 아빠 회사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혼내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빠에게 괜한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요. 그 후로도 아주버님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다 며칠 후 아주버님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회사에 있는 여직원에게 추근덕거렸다가 문제가 된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주버님을 직접 만나 따지기로 했어요. 아주버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여직원이 아주버님보다 15살이나 어리잖아요. 조카뻘인데 그런 마음이 드세요? 뭐야? 우리 아들이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지르냐? 아주버님이 회사 여직원에게 계속 관심을 표현해서 그 여직원이 부담스러워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주버님보다 15살이나 어린 직원이에요. 너는 겨우 그깟 일로 우리 아들을 잡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오히려 고마워할 일이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여자들 만나시면 되겠네요. 괜히 저희 회사 직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다시는 저희 아빠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신경을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위험이 도져서 약까지 먹었고요. 한 달 정도 불안하게 지내다가 아빠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돈총각이 무단 결근한 지 3일째다.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무단 결근하고 계시다고요? 어머님께도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아무래도 네가 가서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다.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에게 괜한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아주버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아주버님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회사에서 누군가와 충돌해서 결국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아주버님 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빠의 전화가 끊어지자 저는 잠시간 멍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출근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회사에 전화를 드려 오늘 출근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시댁갈 채비를 서둘렀어요. 원래 아침도 느긋하게 먹고 출근을 하는 편인데 제가 갑자기 서두르자 씻고 나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주버님 때문에 시댁에 갈 예정이니 당신도 같이 가자고 했죠.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따라 나섰고요. 시댁으로 쫓아가니 어머님은 올 거라 예상이라도 하신 듯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대뜸 아주버님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이미 집에 없으니 찾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쏘아붙이듯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이 지금 회사에 3일씩이나 무단결근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계세요? 물론 알고 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거니까. 아니 왜요?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일이라면 아주버님의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그 일로 말없이 출근을 안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은 큰아들이 아무 말 안 해서 모르고 있었다만 오늘 월급 명세서 보고 깜짝 놀라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그 월급 주면서 우리 귀한 아들 부려먹다니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네? 그럼 월급이 작아서 아주버님 출근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데 월급이 고작 220만 원이 뭐냐? 어머님의 말은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아주버님 월급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신 것 같더군요.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금방이라도 절 잡아먹을 듯이 구는 모습에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아주버님이 저희 회사 숙소에서 기거하시면서 일을 하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본인 집이랑 회사가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불평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빠가 숙소까지 제공해 가면서 고용해 준 거였고요. 그런데 어머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어떻게 본인 아들을 먹고 자고 회사에 묶어놓고서 220만 원밖에 안 줄 수 있냐 하더군요. 먹고 자고 하는데 비용을 하나도 차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대뜸 끼어드는 겁니다. 220만 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형 나이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월급 300만 원은 줘야 하는 거잖아. 요즘 2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생활하기도 어렵지 않아? 세후 22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야. 그리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다 하시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취직시켜달라고 손 내밀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월급이 작다고 한다고? 어이가 없네. 그럼 우리 아들 멋대로 부려먹으면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 두고 봐. 내가 노동청에다 신고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고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노동청은 보는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줄 아세요? 어머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제 보니까 어머님이 아주버님 망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우리 큰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나보고 망치고 있단다. 아이고, 서러워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돈독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 그 말이 딱 맞지. 그거 아니면 월급 작다고 다 큰아들을 3일 동안 무단결근시키는 게 말이 돼?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어머님의 말도 너무 기분 나빴지만 거기서 제 편은커녕 어머님의 편에 선 남편의 깐죽거리는 말투도 정말 짜증이 났어요. 어쩜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노동청까지 신고한다고 하는데 허위를 나쁘게 받아들인 어머님이 너무 괘씸하더군요.
제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오히려 아주버님을 혼내서 회사를 보냈을 거라고 하자 어머님은 거기에 열이 받아서 저를 한 대 때릴 기세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런 어머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고요. 그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하고도 대판 싸우는 바람에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주버님을 아빠한테 소개시켜드렸을 때부터 염려했던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는 걸 보니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한테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알려드리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주버님은 해고시키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고 통지서를 아주버님의 메일로 바로 전송했죠. 해고 사유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식탁을 탁 치시면서 소리치셨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해고시켜? 당장 네 통장 내놓아라. 못 받은 월급만큼 네 통장에서 가져갈 거니까. 내가 억울하고 서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지. 부족한 월급이라뇨?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 회사에 끼친 손해를 갚고 나가는 거면 또 모를까. 그것도 눈 감아준 상황에서 월급을 더 달라니요? 그건 선임이란 사람이 제대로 확인 못해서 그런 거라며. 우리 아들 잘못은 요만큼도 없다고 들었다. 그리고 퇴직금도 내놔라. 내가 그 돈 받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다. 어머님, 퇴직금을 모르세요? 1년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게 퇴직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퇴직금 운운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월급에 관해서는 아주버님 입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합의해서 다 작성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우리 귀한 아들 겨우 200만 원 받고 다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을 거다.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부리시면서 바닥에 철퍼덕 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부족한 월급이 어디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시키면서 이미 남은 월급까지 전부 지급한 상태였거든요. 사실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아주버님 때문에 월급을 더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져와도 모자랄 판이었는데도 말이죠. 또 괜한 말 나오느니 그냥 깔끔하게 전부 주고 잊어버리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피해 끼쳐 지난번에 사고 저질러 또 피해 끼쳐. 솔직히 아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 판에 오히려 퇴직금까지 달라고 하다니요. 아직 일한 지 4개월 간신히 넘었으면서 말이에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 말 다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주버님, 지금 그 나이에 그 경력으로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해보세요. 이 월급 이상 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밥도 제공해주고 숙소까지 제공해주는 회사가 어디 흔한 줄 아시냐고요. 저희가 해고시키고 싶어서 자른 거예요? 아주버님이 스스로 나가신 거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난 아들인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욕되게 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오히려 어머님이시죠.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잘렸는지 어머님 진짜 모르세요? 매번 지각하고 무단결근하니 회사에서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른 거예요. 사실 구조조정 같은 건 없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어?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버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저희 회사로 이직했거든요. 제가 직접 전해들은 얘기니 당연히 사실이지 않겠어요? 됐다. 그딴 건 다 헛소리야. 사실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이직해서 온 분이 계시는데 전 직장에 대해 얘기 나누다 보니 아주버님이 근무했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해줬거든요. 구조조정 같은 건 회사에 없었고 월급이 작아서 본인도 이직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시고 결근도 잘해서 이미 상사의 눈밖에 난 상태였다고 했고요.
어머님의 말씀처럼 똑똑하거나 일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죠. 늘 실수가 잦아서 다들 벼르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역시나 싶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아주버님이 딱 그렇더군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셨어요. 하긴 어머님 입장에선 큰아들이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신도 그만해. 엄마한테 이렇게 윽박질러서 얻을 게 뭐가 있어? 얼른 엄마한테 사과해. 솔직히 말해서 공장 안에 숙소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불법 아니야? 막말로 엄마가 신고하면 벌금 크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퇴직금이랑 월급 좀 더 해서 형 주자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웃긴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랑 결혼 못하면 곧 죽을 사람처럼 굴더니 왜 이렇게 변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의 편이 확실하네. 내가 그럼 틀린 말 했어? 네가 일방적으로 우리 형 해고시킨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말 한 거지. 그게 뭐 잘못됐냐고. 일방적이라고 생각해? 아주버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너도 잘 알잖아. 솔직히 장인어른 공장이 작은 규모도 아니잖아. 거기서 우리 형 월급 몇십만 원 더 얹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애초에 월급 책정을 높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그거 우리 아빠 돈이야. 어떻게 그게 별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눈 감고 누워서 돈 버신 줄 알아? 제가 막 따지고 들자 남편은 한숨 같은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통장을 갖고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 앞으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여기서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며 어차피 이 사람한테는 돈 못 받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열이 확 받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저희 집 살림을 관할하고 있었기에 제 월급도 용돈 빼고는 고스란히 남편이 가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 통장을 내놓는다는 건 저와 모은 돈은 아랑곳 없다는 것과 같아 보였죠. 결국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 30개를 들고 나왔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었죠. 통장 30개를 들고 나와 어머님과 남편 앞에 쫙 펼쳐놓자 어머님이 입을 떡 벌리시면서 이게 다 뭐냐고 하시더군요. 그걸 본 남편은 바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용돈 보내드렸던 통장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게 저한테 용돈 보내준 거 걸릴 때마다 통장 새로 만들어서 또 보내곤 했거든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들이 만든 통장이란 말이냐? 걸리면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통장이 30개가 다 됐더군요. 이것 보세요. 전부 다 아주버님한테 저 몰래 드린 돈들이에요. 그래도 큰 액수가 아니라서 그동안은 참고 넘어가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네요. 못 참으면 어쩌겠다는 거냐? 그동안 아주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끼친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월급이 작다느니 신고를 한다느니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어떻게 참겠어요? 이거 다 모아서 이혼 증거로 쓰고 재산 분할에 쓸 거예요. 통장을 갖고 나오면서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 복기시켰어요. 그리고 곧장 그 말들을 실현했죠. 제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자 어머님과 남편은 경악을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그 통장들을 다 모아뒀다는 것에 더 놀란 것 같았죠. 이 많은 통장을 언제 다 모아둔 거냐면서 놀랐는데 남편은 본인이 통장을 몇 개나 개설한 건지도 잊어버린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주고 말았죠. 어머님은 남편이 중간중간 아주버님한테 용돈을 보내줬다는 걸 까마득히 몰랐던 눈치였어요. 굳이 아주버님과 남편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아실 순 없었겠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통장 30개를 보면서 약간 얼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달에 얼마씩 보낸 거 다 모으면 이거 작은 돈 절대 아니야. 결혼하면서 네가 통장 관리하겠다고 해서 월급 맡겼더니 이런 일을 벌여? 그동안 내가 성인군자라 참아준 건 줄 알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미안해. 이렇게 많은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형한테 그만큼 잘하고자 했던 거. 당신도 그런 우리 모습 보기 좋다고 했잖아.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 같다고 하면서. 그때야 둘이 사이좋은 형제인 줄로만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지금 생각하면 소액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 걸 그랬어. 더 늦기 전에 우리 여기서 정리해. 진짜로 나랑 이혼하겠단 소리야? 이혼이라니? 이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럼 제가 이런 대접받고 뭐하러 이런 인간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아주버님이랑도 연 끊기는 거고 무엇보다 어머님도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한테는 좋은 일밖에 없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게 한 어머님이나 남편 또한 이혼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혼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더군요. 어머님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아들 이혼하면 주위 사람들이나 친척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면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들이 이혼하는 게 싫었다면 진작 저한테 잘하셨어야죠. 갖은 말로 상처를 입혀놓고 이제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서 남편의 옷가지들을 챙겨 넣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온 두 사람이 저를 말리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요? 보면 모르세요? 이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내 집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아빠가 저 결혼하면서 해주신 집이고요. 당연히 상관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당신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날 쫓아내는 거냐고. 그럼 더 이상 안 보고 살 건데 오늘부터 내 얼굴 볼 자신 있어? 네가 지금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나는 이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당장 어머님 모시고 여기서 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당장 서방을 쫓아내면 되겠냐?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볼 생각을 해야지. 그래,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말은 취소하마. 퇴직금 같은 건 안 받아도 된다. 내가 속이 상해서 하소연하러 온 거야. 요즘 누가 하소연을 그렇게 협박하듯이 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한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시죠. 이렇게는 못 간다. 이렇게는 못 가. 이혼 안 한다고 약속하면 가마. 어머님은 본인이 하신 행동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티시더군요.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따질 때만 해도 본인이 유리하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 때문에 불리하게 되자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저는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곧장 친정으로 향했죠. 그리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버티는 게 소용없다고 느껴진 남편은 이혼에 합의를 해줬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혼자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애를 쓰고 있었죠. 이혼 후 다시 남편이 찾아오는 일만 없었다면요. 집을 아직 정리하지 못해 신혼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하루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 앞에서 죽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할 얘기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살려주라.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서 산 세월이 있는데 말 한마디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드러나 보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엄마랑 형, 나랑 연 끊었어. 그동안 갖은 도움은 다 받더니 내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니까 내 연락도 안 받는 거 있지.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뭔가에 씌였던 것 같아. 늘 엄마는 형만 예뻐하고 나는 찬밥 신세였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형한테 잘한 것도 있었어. 그래서 뭐? 난 당신이 이렇게 버림받을 줄 알았어. 그리고 결혼 전에는 어머님도 너한테 도움 많이 줬었잖아. 내가 보니까 어머님은 미혼인 자식은 결혼도 못해 불쌍하다며 도움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 네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 관심이 아주버님한테 쏠린 것뿐이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엄마 관심을 되돌리고 싶어서 편을 들었던 것도 있어. 당신도 이해하지. 내가 애정 결핍 같은 거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남편과 연을 끊었다고 해서 제가 그를 받아줄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저한테 와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그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전 남편은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과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하면서 어머님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형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는 저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직도 어머님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멀어졌고 그런 변명에 넘어갈 리도 없었죠. 전 남편은 자꾸만 사과를 하면서 자신도 힘들었다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듣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와서 사정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머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했던 행동들은 우리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어요. 그때는 저와의 관계보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더 신경 쓰던 그였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결국 저는 그를 매몰차게 쫓아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죠.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다행히 그 뒤로 전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나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직장 생활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덕분에 전 남편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더 힘들어했겠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테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당분간 남자 생각도 안 하고 살려고 해요. 결혼이 제게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줬거든요. 한 번의 결혼이 이렇게나 저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하려고 해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저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저 자신을 돌보려고요.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제 삶을 더 잘 꾸려나가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억울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참기만 하지는 마세요. 할 말은 꼭 하시고 자신을 가지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참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싸워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어머니 장례를 마친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수년간 같이 살아온 남편에 대해 최근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가족 간에는 정말 돈이 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상황을 들어보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업주부로 일을 쉬고 있었고 원래는 영어학원 강의를 하던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은 전라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대부분 배달로 수입이 생기지만 그것도 빠듯한 상황이죠. 시댁에서는 귀한 외동아들이다 보니 시모는 항상 유난을 떨어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이 많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이고, 뉴스만 틀면 소상공인들 죽겠다고 아주 맨날 난리던데 어찌 이렇게 괜찮아.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뭐 버텨야죠 잘. 사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졌잖아요.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고 걱정을 했어요. 조금만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했고 남편은 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익숙한 건지 무뚝뚝했어요. 참, 어머니도 지극정성이시다. 그래도 저런 어머니 밑에 있는 게 감사한 일이야. 건강하시잖아. 그래도 너무할 때도 있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어? 그래도 어머니가 감사하지. 우리 형편 챙겨주고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더 잘해보자. 알았어, 알았다고.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에 모든 것을 머리로 빠르게 계산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워낙 감정적이고 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런 남편에게 끌렸죠. 20대 때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되었는데 뭔가 저와는 다른 이지적인 모습이 멋있었어요.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 과외를 하던 그를 저는 항상 동경했었고 그는 따뜻한 제 심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쟤 진짜 똑똑해 보이지 않냐? 내 이상형이야. 어? 저렇게 생긴 애 좋아하니? 완전 로봇 같은데? 나는 저런 쫌생이 스타일 싫더라. 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워낙 우당탕 왈가닥이잖아. 딱 내 스타일인데? 저는 천천히 그와 친구가 되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잘 맞는다고 느꼈는지 금방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잘 가져지지는 않아서 이제는 둘이서만 잘 지내보자고 하고 연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 남편과 저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예요. 남편은 어떤 것이든 오고 간 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평등하게 했어요. 집안 관련된 요소들은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아. 둘 중에 한쪽이라도 서운하면 안 되니까. 금액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반반 나눠서 하자. 그래, 당신이 어련히 잘하겠어. 나는 당신만 믿지. 저는 사실 정이 많고 이리저리 신경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눈물도 많고요. 이런 저에게 남편은 꼭 있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죠. 신혼 초기부터 남편은 정확하게 나눠서 정성을 쏟는 것을 중시했어요. 예를 들면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면 저희 친정에도 똑같이 왔어요. 다른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이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명절 선물도 똑같은 걸로, 용돈을 드리면 똑같은 수준으로. 정말 자로 잰 듯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불만은 없었죠. 엄마, 나왔어요. 잘 있었어? 그래, 우리 딸. 김서방도 왔는가? 엄마,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오늘 맛있는 갈비집 예약해놨어. 아, 그래? 이서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네. 에이, 뭐가 불편해요.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같이 가. 아니야, 다음에. 오늘은 할 일도 많고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라. 치, 뭐가 그렇게 바빠요? 다음에는 그럼 꼭 가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뒤에 홀로 어머니와 살아오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살가운 면도 필요했었는데 남편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 같은 사위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해하고 명절 때 아니면 따로 약속을 잡고 밖에서 밥을 먹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았죠. 이서방, 너무 딱딱하게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인간미가 없지 않니? 네가 힘들까 봐 걱정이다. 엄마, 나는 저런 사람이 좋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뭐든 내 입맛에 맞게 해준다니까. 네가 좋다면 다행인데 나는 참 어렵구나. 엄마도 이서방의 매력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잘 되고 있어. 우리 돈 많이 벌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엄마는 사실 저희 부부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없었어요. 다만 걱정할 뿐이었죠. 제가 맨날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아니다, 이서방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 그냥 너희 가족끼리만 놀러 다녀와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셨죠. 저는 솔직히 슬프고 답답하긴 했어요. 우리 가족 외식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엄마랑 자기 사이가 가까운 것 같지가 않아서 고민이야. 그러게, 나도 유감이네. 근데 내가 뭐 피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성향인데 어떡해. 노력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렵네 나도. 다른 집들처럼 그냥 여행을 같이 가봐야 하나? 여튼 나도 더 노력해볼게.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놀라거나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복이 심한 저에게 남편은 무척 안정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 서운한 감정도 들었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유난히 들어서지 않아서 사실 위축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좋은 아내이고 싶은데 저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요. 아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때 되면 다 생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가족이 많지 않아서 우리 가족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럼 좋지. 근데 우리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나? 그냥 마음 놓고 있어. 참 기계 같다 정말. 어떻게 사람의 향기가 하나도 없냐?
사실 엄마가 저랑만 둘이서 살다가 혼자가 되시니까 외로워하는 것도 보여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들 손자가 있는데 엄마는 늘 혼자였거든요. 수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는 사위랑 친한 것도 아니라서 항상 머쓱해 보였어요. 아니 글쎄 이번에 우리 사위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지 뭐야. 아유 나 처음 나가봐서 여권도 없는데 어떡하나 몰라. 아유 그래? 어머 좋겠네. 잘 다녀와야지 뭐. 잘 모르면 사위한테 물어보려고. 아니 근데 뭐 없나 그 집은? 우리는 뭐 둘이서만 잘 살면 다행이지. 나는 최대한 목소리 낮추고 있지 뭐. 가게 밖에서 이런 말들을 엿들었을 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친정에 좋은 건 아닐 텐데 미안하기도 했죠. 엄마 나왔어.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아이고 결혼하더니 더 예뻐졌네. 감사해요. 아줌마도 잘 지내시죠? 그럼. 아이고 시간 좀 봐. 이제 나는 가야겠어. 네 안녕히 가셔요. 엄마 저 아줌마 해외여행 간대? 맨날 와서 하는 자랑이야. 아이고 지겹다 얘. 엄마도 가고 싶지 않아? 나 그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에이, 됐어. 너네 빠듯할 텐데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이서방이랑 너나 여행이고 뭐고 실컷 다녀. 그런 것도 젊을 때 가는 거다. 치, 엄마는 맨날 그렇게 말하더라. 뭘 치야. 아이고, 배가 자꾸 아프네. 무슨 일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 아직 안 나왔나? 너무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큰일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원래 자주 장이 아팠어. 요즘에도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런 것 같다. 걱정 마. 얼른 가봐. 에이 참. 알았어요 엄마. 전화할게. 저에게는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셔서 세상의 유일한 혈육이 엄마였어요. 엄마가 잘못되면 저한테는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였죠. 건강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괜찮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아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검진은 해보셨대? 빨리 가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해보셨는데 아직 결과 기다리는 중.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떡해. 좀 기다려야지. 별일 없을 거니까 당신이나 챙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걱정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참 정없다 정말. 아니 이게 팩트인데 뭘 어떻게 그럼. 장모님이 심각한 병이었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말을 말자 정말. 아이고. 엄마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는 원래 한 통만 걸고 콜백이 오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다급하게 여러 통이 오니까 얼른 받아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 있어요? 엄마는 대답을 안 했고 작게 울기만 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엄마, 왜? 뭔데? 속이 계속 안 좋고 혹시나 싶어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급성 대장암이라는 판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한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던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배가 아프다고 하셨던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엄마, 그게 진짜야? 나 그럼 어떡해? 엄마 많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래?
바로 입원하라지 뭐. 그래서 내일 당장 입원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세상에서 이제 엄마도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해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싶더라고요. 그나마 자식이라고는 나 혼자뿐인데 엄마한테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동안 의지만 하고 살아서 더 그런 느낌이었죠. 다음 날 엄마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괜히 불편하게 만든 거는 아닌가 싶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해.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그러니까 몸 회복에만 신경을 쓰자. 응? 남편에게 제가 병간호를 하려고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 쉽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냐며 당연한 일처럼 말을 해주길래 고마웠어요. 고마워. 몇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엄마의 마지막이라면 같이 있어주고 싶어. 나도 그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에만 신경 써. 나도 퇴원할 때까지만 노력해줘. 고마워. 하지만 평소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냥 이 질병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가면서 차후 문제들을 대비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엄마에 대한 걱정만 앞섰는데 알아서 정보를 찾아봐 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었어요. 짐을 싸서 얼굴이 헬쓱한 채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너무 슬펐고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만 울어. 그래도 확률이 40% 정도는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 이겨내 볼게. 알았어. 나도 그만 울게 이제. 사돈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모는 헐레벌떡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원래 왕래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의뢰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넘겼어요. 사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직접 방문까지 해주시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저희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구해올 테니 쾌차하시는 것만 신경을 쓰셔요. 그래도 딸도 있고 사위도 있으니까 힘을 내셔요. 예, 그래야지요. 감사해요. 그리곤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고는 묵직한 무언가를 주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약소하지만 받아서 보태라.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라도 보태려고 왔다. 네가 힘을 내야 사돈도 힘을 내지. 제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서서는 저벅저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저에게는 든든해 보였어요. 시모가 준 걸 보니 30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봉투였는데요. 이런 걸 상상도 안 했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어요. 큰 액수가 아니지만 한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게 정을 느꼈어요. 이런 게 가족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병원에서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제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줬죠. 엄마 병실에 혼자 가고 싶다고 해도 굳이 따라와서는 함께 있어줬고요. 엄마는 저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도 했지만 와이프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며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좋진 않아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위험하실 수도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렸으면 좋았겠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엄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는데요. 한 달 정도 투병을 하고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니까 실신을 했고 3일 내내 링거를 맞아가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만 울어. 이러다가 당신까지 힘들어지겠어. 선생님, 이 상황에서 저희는 뭘 더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지금으로선 가족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환자분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엄마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몇 주간은 가게도 열어가지 않으며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떠났고 저는 혼자 세상에 남았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옆에서 남편이 장례 절차를 밟아주었어요. 상주로서 사람들도 맞이하고 시모도 와서 거들었죠. 이제 정말 엄마가 없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겠어. 저는 마음을 조금씩 가다듬고 엄마가 없는 삶을 잘 살아보려고 힘을 내보려 했어요. 남편이 깔끔하게 정리해준 탓에 신경 쓸 것이 많이 없었고 엄마의 재산만 처분하면 되었죠. 엄마도 참 고생 많았다. 평생을 돈을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갔네. 저희 집은 엄마 혼자 수선집을 하면서 일궈오셨기 때문에 그다지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죠.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남들 옷을 수선해주면서 푼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가게를 냈는데 그나마 동네 장사가 잘 되어서 저를 키워오신 거였어요. 엄마 맨날 손도 붓고 힘들어했는데 내가 좋은 미싱 하나도 못 사주고 미안해요 정말.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니 참아왔던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었어요. 오롯이 혼자 세상에 서야 한다는 것이 너무 큰 일이라 힘이 없었죠. 친정집을 빨리 처분하고 병원비 정산, 보험금 등을 다 계산하고 나니 5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엄마의 삶이 녹아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쓰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여보, 엄마가 유산을 정리해보니까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 돈이니까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야. 그런 거는 알아서 결정해야지. 예상치 못한 남편의 답변에 어리둥절했어요. 장례식 전까지는 저와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가 주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남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사리에 받고 계산이 철저하니까 훨씬 잘 판단할 줄 알았는데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정에 쓸 돈이긴 하잖아. 그리고 우리 부부니까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돈 나랑 관련 없고 너한테 온 거니까 알아서 써야지. 지금까지 일 처리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 돈 잘 못해서 문제 생기는 거 나 싫어. 뭐? 그렇게 남남처럼 이야기할 거야? 우리 어쨌든 앞으로 같이 다시 수습해서 잘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저는 남은 생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같은 마음은 아니었나 봐요. 자리를 피하고 바로 가게로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답이 정말 느리게 오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잦아졌죠.
제 주변 친구들도 이 상황을 듣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이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러게,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달라진 거지? 내가 이제 별 볼 일 없어지니까 다른 여자가 생겼나 싶기도 해. 참, 자기만 믿고 살아온 나는 어쩌라고. 아니, 그러지 말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180도 변한다고? 너도 감정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야기해봐. 그래, 그래야겠어. 답답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확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단둘이 외부에서 밥이라도 먹자고 했죠. 어거지로 만났는데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되냐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엄청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장례식 이후에 피곤해서 서로 터치가 없는가 보다 했는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선을 넘은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님 다른 여자 생겼니? 아니, 잘못 없어. 그냥 더 이상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 아니, 마음이 없어지는 게 무슨 소리야. 몇 년을 같이 살아놓고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언성 높이지 마. 진짜 네 감정 기복 받아주는 것도 힘들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질려버렸니? 감정 기복이 심해서? 볼장 다 봤다 이거야? 소리 낮추라고. 이러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야? 소리 지를 거면 집에서 보지 그랬어. 이런 게 싫다고 나는. 이미 알고 살아왔던 제 성격에 지쳤다는 말이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왈칵 눈물부터 났죠. 또 운다. 나 장모님 장례식 때 이혼 생각 진지하게 했었어. 병수발 같이 들면서도. 근데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이 없다.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이때까지 참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너는 하니? 시댁에 소홀한 것들이 너도 느껴지지 않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잘하니까 믿고 맡겼던 거지.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당신 혼자 있을까봐 장례식까지는 사위 노릇했으니까 이제 놔줘. 상속받은 것도 있으니까 부족함 없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그만해. 간다.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같이 살을 맞대고 산 세월이 있는데 단칼에 선을 그어버리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사람도 붙여보고 카드 내역도 살펴봤는데 깨끗했어요. 그냥 시모집에서 자면서 가게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가 자책도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싶어서 만나서 대화를 다시 해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참 뭐가 문제인 건지. 여자도 없고 진짜 성격 차이라고 하기엔 장례식 전에 많이 싸우지도 않았잖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던 양반이 꽁무니 내빼듯이 가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정말 어떻게 살라고.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건 어때?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 말을 듣고 정말 주변부터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가게로 찾아가니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연락을 남겨놓고 건너편 카페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저를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머, 헬스케졌네. 알고 보니 주변 상가에 있는 신발 가게 아줌마였어요. 오랜만이라고 하며 어머니 상은 잘 치렀냐고 하더라고요.
저랑 여러 번 왕래를 하던 사이라서 장례식장에도 와줬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니 고맙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지내셨죠? 제가 장례식장에서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아유,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는 힘들어서 인사도 하기 힘들지. 저도 이해해요. 남편 만나러 왔어요? 아, 네. 이따 만나려고요. 그래. 가게는 왜 내놨어요? 그래도 잘 되던데 요즘에는. 네? 가게를 내놔요? 부동산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몰랐어요? 나는 또 빚 다 갚고 더 큰 곳으로 이전하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남편 가게 자주 오시는 거 봤었는데 왜 가게 한참 어려웠을 때 있었잖아. 그때 인상이 참 좋으셨어. 저는 엄마가 남편 가게에 왔다는 게 이상해서 언제 봤냐고 하니 돌아가시기 4개월 전쯤인 거예요. 그럴 리가요. 원래 사이가 살가운 편이 아니었는데 따로 만나는 일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나는 몇 번 봤었어. 그래서 그런 건가?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 오갈 때 표정이 어두웠어. 배웅해주는 사위도 엄청 밝은 느낌은 아니었고. 남편이야 무뚝뚝한 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머님은 안 그러시니 의아했지. 그래요? 저희 엄마는 혼자 오셨나요? 에이, 맨 나중에는 시어머님이랑도 자주 오던데. 나는 그래서 사돈끼리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 순간 정말 이거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들은 건 없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처음 들어서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내가 자주 밖을 나다니니까 우연히 지나가면서 언뜻 들었을 땐 무슨 돈을 어떻게 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도움을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지. 돈 거래가 되었다면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집 사정을 다 설명드렸어요. 저 이렇게 말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봐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짐 싸서 나가고 헤어지자고 해서 지금 대화하러 온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인데 정말 확실하게 뭔가 도와달라고 한 것을 그렇게 들으신 게 맞죠? 어머,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들은 건 맞지. 시모도 사돈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빨리 갚겠다고 하는 것도 들었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엄마가 남편 가게가 몇 개월 전에 매출이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도와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워낙 정이 많고 사위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미안해하던 터라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돈은 가져다가 쓰고 나한테는 공유도 안 했다. 그리고 이혼? 어이가 없네. 저는 곧장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남겨둔 휴대폰이랑 통장 내역을 뒤져봤죠. 시모와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시모는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겠냐. 며느리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했겠지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엄마를 조른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일단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3개월쯤에 남편에게 무려 3억 원을 보낸 이력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적어도 저랑 상의를 했어야 할 텐데 그걸 무시했던 것 같았죠. 사람도 아닌 것들이구만. 우리 엄마가 아플 때 그래서 돈도 주고 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리냐?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돈을 빌려줘서도 아니고 돈을 잃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저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뿐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3억 원을 가져가 놓고 고작 300? 웃기는 소리 같았죠. 제가 터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가만히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야, 그거 보통 일 아닌데?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빨리 변호사랑 상의를 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혼? 웃기시네. 잘 보내줄 것 같아?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정말. 네가 몰랐으면 그냥 쓱 넘어갔을 거 아니야. 남편이 하던 식당은 시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사업자 명의도 시모였기 때문에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 가게 하나 살려보겠다고 순진한 우리 엄마 꼬셔서 돈 받아내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다니.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한 뒤 움직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친구 말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냥 소송은 그대로 하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저쪽에서 무조건 변상을 해줘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 그 일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돈이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걸 빨리 터뜨려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잠깐 오라고 했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잘 먹고 잘 사셨나 봐. 얼굴이 좋아졌네. 왜 또 괜히 시비야. 할 말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해.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해줄게. 도장 가져와. 당장 해줄 테니. 그래? 생각을 빨리 바꿨나 보네. 도장이야 항상 가지고 다니지. 근데 위자료는 줘야 하지 않니? 그냥 이혼할 거니? 아니,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참,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 이야기야. 그래, 당연히 줘야지. 얼마나 주기를 바라냐? 피해가 있어야 위로를 할 텐데 너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나? 남편은 제가 3억의 존재를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유산이 5억이라 해도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 당신은 사업체라도 있지 나는 없잖아. 생활비를 받는다고 해도 새로 직업을 찾을 때까지 돈이 부족하잖아. 아이고, 아주 계산이 빠르셔. 그래서 얼마를 원하는데? 1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뭘 1억이야? 절대 못 줘. 돈도 없고 그 정도 받을 만큼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은 표정도 하나 안 바뀌고 저를 보고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을 뻔했죠. 고개를 숙이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그러면 어떡하나? 엄마가 5억만 남기고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쪽이라도 더 파봐야 하나? 은행 거래 내역을 아직 안 떼봐가지고 엄마가 남긴 땅이라도 있는지 봐야겠다. 이 말을 하니 남편은 엄청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돈 없는 거 본인이 더 잘 알면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1억은 못 주더라도 7천은 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해. 참, 돈이 뭐라고. 그치? 사람 참 비굴해지네. 알겠어. 그 돈 주면 이혼해줄게. 우리는 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죠.
저는 우리 엄마 고생시킨 몫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변호사와 일의 진척을 논의했고 서류 정리를 잘 마무리한 뒤 두 번째 소송을 준비했죠. 당연히 대상은 시어머니여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돈이 거기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원래 외출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시모랑 함께 있을 것이 분명해서 바로 집으로 찾아가며 말했죠.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응, 그래. 나야 잘 지낸다. 무슨 일이냐? 참, 이혼하는 마당에 이제 내놓은 며느리라고 안부도 안 물어보시니까 섭섭하네요. 그래도 우리 사이 좋았는데, 그쵸? 왜 그래 얘가? 할 말만 하고 끊어라. 시간 없다. 저 지금 댁으로 가고 있어요. 그이랑 같이 계시죠?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또 무슨 말? 참나. 어디 그래,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고 남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뭔데 또 여길 찾아와? 우리 끝난 거 아니었어? 지겹다 정말.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너 보러 온 거 아니네요. 저리 비켜. 저는 남편을 밀쳐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소송 서류를 꺼내서 시모에게 던졌죠. 남편은 당황하면서 안으로 급히 들어왔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이미 이혼 끝났는데 또 뭐? 엄마 앞에서 예의 없게 진짜 이럴 거야? 참 불쌍한 인생이다. 남편 없으니까 빈털터리가 되어서 한 푼이라도 더 뜯고 싶어? 뭐 얼마를 줘야 되니? 말을 해봐. 저는 웃으면서 손가락 3개를 펼쳤어요. 제가 울지 않고 당당하게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3천? 무슨 3천이야. 7천 줬으면 그만 물러나야지. 돈 귀신이 붙었나 이게. 무슨 소리. 3억이지. 아, 3억은 너무 적나? 3억 이상이어야 할 것 같네. 서류를 열어보세요. 3억을 말하니까 시모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 잇길래 제가 다가서며 말했죠. 왜?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야? 얼른 열어보시라니까요. 어머니, 제가 열어드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시모는 말을 더듬으면서 소파에서 일어서서 내 쪽으로 다가왔고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던 남편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웃기기도 했어요. 뭐, 그럼 제가 평생 모를 줄 아셨어요?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셨다. 살림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죠.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소파에 던져진 서류를 꺼내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뺨을 한 대 갈겨버렸어요. 네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들어? 웃긴다 정말.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래, 나를 와이프라고 생각은 했던 거니? 그리고 남편이 보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서 얼굴에 소송 서류를 내던져버렸죠. 너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용한 거지. 그렇게 계산 딱딱 떨어지게 잘하던 양반이 중요한 순간에는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어? 참 비겁하다 너.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말을 하려고. 눈을 굴리며 변명을 하려 하길래 말을 낚아채서 딱 잘라 밀어냈어요. 무슨 사정? 웃기지 마. 이제 와서 감성팔이 하려고? 적어도 나한테 말은 했었어야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알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내가 미안하다.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내 상황 좀 들어봐줘.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또 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멋있게 봤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량하고 힘없는 중년 남성만 남아있었죠. 시모는 옆에서 허공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무슨 사정? 그렇게 돈은 다 받아먹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손절을 쳐? 너무하다 생각 안 하니? 어머니, 300을 왜 주고 가셨어요? 뭐 적선하세요? 미안한 마음 퉁치려고 준 돈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었다. 그건 조용히 하세요. 잘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에요. 가증스러워. 너나 너네 엄마나 다 꼴보기 싫어. 온갖 이성적인 척은 다 하더니 중요한 순간에는 발 빼는 인간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서 이야기했죠. 가게도 빼놓으셨던데 제가 모를 줄 알고요. 이런 인간들이라는 거 제가 소문 다 낼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도록 만들 거니까 각오하세요. 돈이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지난번 7천은 뭐야? 그 돈 내놓고 이야기해. 너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지? 그 돈은 우리 이혼에 대한 위자료고 이건 우리 엄마 등쳐먹은 것 때문이잖아. 3억은커녕 나한테 사기죄로 더 줘야 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돈은 다 받아먹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칼같이 가버리다뇨. 진짜 장모로 생각했다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랑 제가 살았었다니 싶더라고요.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며 상담을 하다가 시모와 남편이 공동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리며 추가적인 채무를 숨긴 것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칼 같은 척했던 이유가 본인이 뒷배를 차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게 운영을 깔끔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채도 더 있는 것 같고요. 참 웃기는 인간들이네요.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가족으로 살았던 세월이 아까워요. 그리고 다음날 가게 영업을 할 때 친구들을 대동해서 갔죠. 그리고는 장모 팔아먹고 파렴치하게 장사하는 곳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와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냐? 영업방해 아니냐? 왜요? 저희 엄마 돈으로 장사하고 계시면서 영업방해 좀 당하시면 안 됩니까? 진짜 뻔뻔해서 못 봐주겠네. 저 정도는 되어야 등쳐먹나? 그래도 조용히 해결할 수 있잖아. 교양 없이 이게 뭐야? 우르르 몰려와서는. 불안당이야? 뭐? 불안당? 너 말 잘했다. 오늘 불안당이 뭔지 한번 보여줘? 제 친구들 중 한 명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남편의 실상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고 한 명은 부동산으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에 성질을 부리다가 결국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알았어. 알았다고. 인정할게. 내가 미안해. 정말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 일인데 너한테는 정말 면목 없다. 하지만 사업장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라. 어? 그래, 미안하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니? 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저를 속였던 인간들이 쩔쩔매니 속이 다 통쾌하더라고요. 아까 봤어? 와, 진짜 인정 안 하더니 이제서야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혼은 쉽고 자기가 망하는 건 어렵나 보지? 저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서 소송에서 한꺼번에 터뜨렸고 엄마가 준 돈은 물론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냈어요. 가게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채무가 생긴 것들도 밝혀냈고 그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어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서 매달려서 빌더라고요. 얘, 어떻게 이러니? 우리 모자 망하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니? 너 남편이 굶고 살았으면 좋겠니? 그동안 산 세월을 봐서라도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일을 해결하면 안 되겠니? 참, 아줌마, 제가 알바인가요?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말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법원을 나와버렸어요. 제가 힘들 때는 아랑곳도 안 하더니 본인들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니까 이제서야 매달리는 꼴이 사나웠어요. 몇 주 뒤 다시 찾아가 보니 결국 남편 가게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기 문 닫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주 됐나? 그때 찾아오고 나서 장사가 곧바로 안 되더라고. 이 동네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갔어. 그래서 바로 폐업 처리를 하더라고. 근본적으로는 운영 자금난이 몇 년간 지속이 되었었고 동네에도 돈만 받아먹은 냉연한 가족이라며 소문이 나서 더 이상 가게를 열어둘 수가 없었나 봐요. 시모는 마트도 못 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송에서 진 이후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나를 위해서 옆에 있어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됐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서 뭐하게? 빨리 돌아가. 그래도 한 번만 받아줄 수 없겠니? 나도 이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괜찮아 보이지? 이 동네 발도 못 붙이게 하기 전에 빨리 가. 소박 맞기 싫으면. 저는 절대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도 없고 혼자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 저런 찌질한 사람을 다시 들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엄마가 제가 당차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했죠. 저런 사람들을 동경하며 같이 살려고 한 세월이 아까웠고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적었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저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뭐 하려고? 재산 분할도 다 받았겠다. 이제 뭐 할지만 고민하면 되겠네? 나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살면서 여행도 한 번 안 가봤더라고. 맨날 집안일에 치여가지고. 해외로 한 달간 돌아다녀보고 다시 돌아와서 새 시작해야지. 너도 나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에이,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 훌훌 털어버리고 넓은 세상 눈에 담고 와라.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이 없는 새로운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북유럽을 돌면서 여행 중이에요. 원래 영어를 전공해서 다니기는 쉽더라고요. 처음으로 보는 세상을 접하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는지 싶고 후회가 되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힘을 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에 있는 유명 학원에서도 강의 제안이 와서 거기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던 그 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자책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변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힘차게 살아가는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요.